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8월 26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한 주가 시작이 됐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주의 시작이 정확한 날은 일요일인데 다들 그냥 월요일로 그냥 합시다. 일, 월, 화, 수, 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 보통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제 어제 좀 그 푹 자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일찍 일어났는데 이제 요즘에 확실히 날씨가 낮 시간에는 좀 더운데 아침하고 저녁은 되게 쌀쌀하죠. 그리고 낮에 덥긴 더워도 예전만큼 이렇게 막 습한 게 없어졌어요. 그 습한 거는 밑에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고기압이 올라와서 그런데 이제 걔가 지금 약하다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이제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억이 안 나서 문제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아침에 이제 좀 추운데, 이제 이불을 꼭 이제 끌어안고 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이불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너무 얇아서, 이제 추워서. 그런데,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뭐 아침형 인간이 돼야 뭐 어떻게 한다 그러시는데 그 다 틀린 말이고요. 물론 의지도 되게 중요해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사람마다 이게 체온이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이 늦게 올라가는 사람은, 그게 빨리 이렇게 체온이 제 체온으로, 본인 체온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잠잘 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 정상 체온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게 일어난대요.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대요. 저 같은 사람. 음. 그런데 그거에 되게 빨리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일찍 일어나요. 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에 한번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음.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저는 우리나라 그 옛날 조상님들이 했던 그 속담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다고.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그 각방을 쓰지 말고, 같이 그냥 어떻게든 한 방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 있죠. 그게 겉으로 보면은 그냥 화해하고 그래도 부부싸움 뭐 칼로 물베기니까 그냥 어떻게든 잘 살아라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같이 이제 한 방 쓰고 하면은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데 한 번이라도 안고 잘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되게 과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체온이 늦게 올라가는 사람이고 와이프는 되게 체온이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침에 추우니까 물론 중간에 저희 아들 6살짜리 아들이 있긴 한데 와이프 옆에 쏙 가서 이렇게 한번 안았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따뜻해요. 와이프가 몸이.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같이 따뜻해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부부싸움에도 같이 한 방을 쓰고 같이 자라 그 말이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다가 이게 좀 이게 좀 안 좋은 케이스도 있대요. 혼자 자다가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부부 이렇게 같이 안고 손잡고 자는 게 좋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둘이 손잡고 운동을 나갔다는 그런 행복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오늘 26일 월요일 데일리 뉴스를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구독자 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사 4개 정도 볼 건데, 자, 보세요. 우리 손흥민 씨가 나왔네. 잘생긴 손흥민 씨가. 자, 직장인 봅시다. 직장인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보료 3.2% 인상된다는 슬픈 소식이 있는데 이제 뭐 이거 와닿지도 않죠. 우리 직장인 맨날 오잖아요. 맨날 매해 오잖아요. 매해.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패스. 제가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유튜브에서도 제가 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치, 종교, 성. 젠더에 대한 섹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정치, 종교, 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한다. 패스. 패스. 자, 우리 도움되는 거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자, 판 커진 모바일 신용대출.
하나은행 컵라면 대출 인기. 이거 예전에 저희 이제 정규 수강생, 실거주 정규 수강생 분들한테는 한번 제가 공유 드렸던 기사인데, 조금 더 좋은 정리가 잘 돼 있길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생긴 손흥민 씨가 나온 게 요거예요. 음, 자, 보자. 판 커진 모바일 신용대출, 하나은행 컵라면 대출 인기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은행들이 이제 모바일 어플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신용대출 하고 있는데 이 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직을 준비할 때, 세 번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할 때 저한테 한번 제의가 왔었던 회사가 뭐가 있었냐면 여기요가 있었거든요. 여기요. 그 음식 그 배달 앱 하는 거 여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그 여기요 거기가 저기 독일 회사인가 그래요. 그 본사가 유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막 뭐 그렇게 영어를 옛날엔 좀 했지만 지금은 뭐 이게 하도 안 쓰니까 그렇게 잘 쓰지도 못하고 특히 도고 뭐 그런 거 제가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 안 갈래요. 그래서 안 했는데 와 그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 아무튼 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요즘 특히 젊은 친구들은요, 되게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화를 해야지 마음이 풀린단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주문이 들어갔나? 그리고 좀 불지 않게 잘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말을 해야 왠지 좀 빨리 갖다 줄 것 같고. 그런데, 요즘 우리 20대 친구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 모바일로 다 하고, 다 결제하고, 짜장면도 다 두고 가면 그때 이제 사람 없으면 그때 빼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점점 그런 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신용대출, 은행권에도 이런 쪽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 원큐 신용대출, 올해 6월 10일 출시됐는데, 8월 22일 기준 판매액이, 우와, 8,306억 9,700만. 엄청 많죠. 기존 온라인 대출의 경우 출시 후 판매액 1,000억을 달성하기까지 보통 8개월이 걸린 걸 감안하면 얘는 지금 뭐 2개월? 2개월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무려 8,306억. 우와.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전에 은행 계좌나 거래 기록이 없어도 대출이 된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특히 고만고만한 직장인들, 저 같은 고만고만한 직장인들은 저도 직장 지금은 그만뒀지만 제 법인에서 이제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인 할게요, 그냥. 아무튼 그래서 이 고만고만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거래은행이 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거래은행이 별로 필요가 없다. 물론 아니야, 나는 주거래은행 서비스 굉장히 잘 받고 있어. 그러신 분들은 되게 좀 상대적으로 자산이 좀 많거나 예금 금액이 좀 큰 분들이실 거예요. 제 말 맞을 거예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 해본 놈이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은행 거래가 없어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다 되는데 대출 한도와 금리를 조회하는데 3분이면 오케이라고 했기 때문에 컵라면 대출로 보통 말하는 거예요. 컵라면 대출. 와, 이름 하나 잘 지었다 진짜. 자, 이런 걸 보면 어떤 걸 느끼셔야 돼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느끼시면 안 되고 이런 걸 보면 자, 주거래은행이 별 의미가 없다. 주거래은행이 별 의미가 없어도 서로 다른 은행에 있는 고객을 빼오려고 하는 거죠.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내가 SKT 고객인데 다른 KT하고 LG U+에서 어떻게든지 나를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의무 약정 기간 다 끝나면은 거액의 사은품 해가지고 막 갈아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 정도 사은품을 내가 줄 정도면 내가 뺏어오는 게 나한테 이득이다 해서 그렇게 사은품을 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의 내가 대출 금액 해가지고 하면은 나한테 이득이니까 뺏어오는 거예요. 뭐 주거리 뭐 실적 있고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SKT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장기 쓰시고 뭐 가족 결합 묶으시고 그런 분들 안 옮기잖아요. 똑같아요. 정말 내가 어떤 특정 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을 내가 잘 해가지고 어떤 잘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안 옮기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하나 원큐 신용대출 하나로 이제 통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선택 갈등을 덜어주자. 되게 잘하네 얘들. 저 이쪽하고 무슨 상관없어요. 제발 내가 이런 거 제 구독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저희 3,000명 넘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한데, 요즘에 이런 거 협찬받고 하잖아요. 나한테 그냥 대출이나 좀 잘해주고 이런 거 해주면 나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그리고 대출 한도가 최대 2억 2천까지래요. 와.
제가 왜 여기서 좋다고 했냐면 고객들의 선택 갈등을 덜어주자. 이게 선택지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실험을 해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못 골라요. 우리가 어떨 때 그래요. 좋은 뷔페집을 가는데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오히려 못 고르잖아요. 어, 이게 사람이 7개인가 8개인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힘들어진대요. 자, 그래서 차라리 선택폭을 줄이고 대신 대출 한도를 늘려준 거죠. 그래서 최저 연 2.5, 무슨 뭐 담보대출인가? 야, 대박. 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국민은행,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가신 분이,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국민은행 어떤 아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번 인사드려 간다 그랬는데, 가야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국민은행도 비슷하게 휴대폰 본인 인증 확인만 하면 된다. 1년 이상 재직 중인 직장인 KB국민은행 주거래 고객이 대출 대상이다. 자, KB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가네요. 그죠? 대출 한도는 1억 5천이다. 최저 연 2.8%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KB 하나 원큐 신용대출 2억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금리가 낮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대출 한도가 많은 데는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KB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신한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정 업체 재직 중 직장인의 한도와 금리 요정, 게 약간 특정, 약간 좀 이쪽은 좀 대기업을 더 우회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주거래 직장인 대출. 여기도 주거래 직장이네. 아까 제가 말했던 주거래 별로 필요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뭐 또 특정 은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푸는 것도 있으니까 갈아타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상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 데일리 뉴스가 아니죠. 데일리 뉴스가 아니고, 왜 은행들이 이렇게 할까?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 자, 은행들이 가장 많이 버는 수익 중에 하나가 예대 마진이래요.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그 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하면 왜 금리를 한 2%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2%는 은행한테 있어서 마이너스 손실이잖아요. 근데 대출을 빌려주고 나서 대출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그게 뭐 3%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건 나한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1% 플러스. 그 1%가 예대 마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예대 마진을 계속 유지하려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도 좀 올라야 되고, 대출 금리는 팍 오르는데 예금 금리 적게 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일단 대출이 팍팍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대출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담보대출 쪽이 잘 안 되고 부동산 쪽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용대출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법인을 통해서 하는 대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뭔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잘 보세요. 되게 금액도 크고 금리도 낮지만 여차하면 줄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과하게 받지 마셔라.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판 돌아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지. 자, 유튜브 봅시다, 유튜브. 유튜브는, 어디 보자. 배틀, 뭐, 이건 잘 모르겠고. 자, 유튜브 속 부동산 전문가 활용법.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잠깐 봅시다. 뭐, 돈 없는 유튜브 먹방. 뭐, 배치기 1년 3개월 만에 뭐,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취미가 돈이 되는 시대. 1인 미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정말 이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 더 될 거고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빨리 해라. 유튜브.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더 힘들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힘들 거고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빨리 해라. 그리고 저도 약간 후회되는 게 뭐냐면 저도 작년에 좀 일찍 시작할 걸 그래요. 왜냐면 얼굴 나올까봐 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얼굴 안 나오게 잘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얼굴 나오게 할 거예요. 9월부터는. 그때 재밌게 만나요 또. 라이브도 좀 도전해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볼게요.
어, 유튜브 속 부동산 전문가 활용법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한 제도권 부동산 전문가가 올해 서울시장 전망을 8% 하락으로 급수정했다가 몸매를 맞았다. 그는 작년까지 강세론자였는데 9.13 대책이 강력하다고 판단한 그는 큰 폭의 하락으로 올해 전망을 수정했는데 처음엔 그를 변절자라고 비난했다. 올 여름 들어 집값이 예상과 달리 급등하자 이번에는 무능한 전문가는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5년간 전망이 단 한 번 빗나가는데 마르다. 물론 아직 가을이니까 그의 예상이 맞아 들어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누군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거는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사 있는데 이 기사에 이걸 쓰신 분의 속성은 보세요. 최근 5년간 전망이 다 맞고 딱 하나 틀렸는데 욕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런 점에서 익명성 뒤에 숨은 네티즌의 인신 공격은 되게 가혹했는데, 물론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매번 틀리는데 칭송받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다. 과연 누굴까? 자, 매번 틀리는데 칭송받는 부동산 전문가는 폭락론자들. 폭락론자들. 여러분, 제가 그 만약에 유튜브를 돈벌이로만 생각을 하고요. 구독자 많이 하고 조회수만 많이 이렇게 되는 걸로 한다면은요. 되게 방법 쉬워요. 소위 말하는 그 어그로 있죠. 어그레시브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도 공격적인 거, 이게 막 끄는 거. 그런 걸로만 하면 좀 더 늘 수 있고요. 폭락론자, 이제 집값 떨어진다, 망했다. 그러면은 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제 지식과 정보로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고 현실 구체적으로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아니면은 직장에서 뭔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서 내가 제2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제가 그러기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일부 폭락론자의 구독자 수는 20만 명을 넘는다. 제가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도 이분들 거를 조금 약간 봤는데 너무 이렇게 잘 끼워 맞추더라고요. 본인의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통계나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어디가 좋다 나쁘다 뭐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들이 좀 약간 비판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중간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 최대한 이제 사람이니까 조심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인기 있는 동영상은 수십만 명이 시청한다. 이들은 지난 4, 5년간 계속 폭락할 거라고 떠들었는데 계속 틀리는 중이지만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듯 폭락론자의 주장도 언젠간 맞아 들어갈 거다. 야, 재밌다. 맞아요. 절대 전망을 변경하는 법이 없다. 폭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계속 논리를 만들어낸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계속 논리를 만들. 집값이 내려가지 않자 요즘엔 집값은 반드시 떨어져야 한다는 당위론을 펼치고 있다. 재미있는 건 5년 내내 틀렸지만 점점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지하는 댓글도 대거 달린다. 폭락론자의 주장과 반대로 움직였다면 지금 큰돈을 벌었을 텐데 말이다. 틀린 전망에 대한 변명도 다양하다. 주로 언론탄, 투기꾼 탓을 한다. 틀림없이 내려야 되는데 이들 때문에 올랐다는 희한한 논리다. 이들은 왜 폭락론을 접지 않는 것일까? 그래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분석도 나온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분들 본심은 제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것 같고 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하는구나. 이번 주에 하는 그 부동산 기사 CGV에서 하는 것도요. 제가 아예 그래요. 언론 기사를 보실 때 본인이 진보 쪽이라면 진보 쪽을 보셔야 되고 보수 쪽이라면 보수 쪽을 보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약간 메이저급을 일단 보시고 요즘에 기자들이 막 맞춤법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건 좀 아니지. 일반인들은 맞춤법이 틀려도 돼요. 그런데 기자들이 틀린다는 저는 그건 언론인이 틀린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메이저 언론들은 좀 덜 하니까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본인이 진보 쪽이라면은 일부러 중도나 보수 쪽도 하나 보시라고 해요. 그래야 양쪽을 다 보거든요. 그래야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사를 소개해 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편식 벗어나서 이분은 이제 사이클을 보라고 하셨네요.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사이클을 보라는 것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폭락론자 다음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유튜버는 과거 부동산 전문 방송을 통해서 빌라를 분양하는 사람들. 빌라든 아파트든 이거 분양하는 사람들 요거는 목적이 분양이 목적이에요. 컨설팅 수수료가 최종 목적인 거죠. 부동산 컨설팅도 있고. 저한테도 지금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문자와 제 영업용 폰으로 문자와 메일이 막 상담해달라는 게 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대응 못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업용 폰은 그 이제 강의 공지라든가 그런 거 안내용이지. 저는 지금 제 정규생들 물론 이제 몇백 명 안 되지만 그분들 챙기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못 챙기고 다른 이렇게 제 수업도 안 들은 분을 하면 이게 안 되죠. 저도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 말씀 때문에 그러냐면 나중에는 상담을 하긴 할 거예요. 그냥 저랑 1대1로 좀 상담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해야 되는데 비용은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시간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야 되겠죠. 근데 세무 상담은 제가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자산 관리 상담이라든가 뭐 매도 순서 그런 투자 관련된 상담은 하겠지만 세무 상담만을 목적으로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면 그냥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실물 경기처럼 부동산은 여전히 사이클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사이클을 잘 읽고 돈을 버는 걸 비난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제 사무실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요즘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크리에이터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바란다. 폭락론자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진 않는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세 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혹시 조성근님? 아마 요 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제 구독자면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방송 많이 있고요. 균형 잡힌 시각 그런 거 많이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거 물론 채널 제네시스 박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개 기사는 제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보는 게 아니고, 요거 한번 볼게요.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 요거죠. 주택 주식연금 절세 방법은, 자, 볼게요. 자, 이거 봅시다. 우리는 주택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KBWM 스타, 이게 웰스 매니지먼트 같아요. 자문단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예년보다 고강도는 아니지만 세법 개정안이 자산관리 측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항상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그 전에 너무 셌어. 너무 셌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나중에 좀 파급 효과가 좀 클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이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 주말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지만 저는 또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세금이라는 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약간씩 좀 이렇게 좀 틀린 내용이 다른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두시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내용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겸용주택, 흔히 말하는 그 상가주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층은 근린상가, 2, 3층은 뭐 다가구. 그래서 이제 이 겸용주택을 하나만 가진 사람은 이것도 이제 1주택자로 보는데 특히 조건이 되려면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주택자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서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겸용주택 보유 1주택자가 이제 주의가 필요한데 2022년 이후 양도하는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면적, 주택의 면적 다 필요 없고 근데 하나 조건이 있죠. 여기 2022년 이후 양도하는 9억이 넘는
겸용주택. 이때 9억은 실거래가. 공시 가격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단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국한되는데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건물에 대해서 주택 면적이 크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얘도 가만히 있을까요? 정부가 가만히 놔둘까?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 근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세무사님들이. 자, 그래서 이번 조치로 10년 이상 장기간 이런 겸용주택을 보유한 수도권 1주택 보유자에게는 타격이 있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주택의 부분,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80%가 아니라 30%를 한도로 적용받는데 이 30%도 기존에는 10년 보유였잖아요. 이제는 15년 보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 짜맞춰져 있는 게 하나의 그 어떤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21년 이전에 적절한 출구 전략을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팔든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든지, 그래서 세가 잘 나오면 안 팔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싸리 야 어차피 이러게 될 거 주택 면적 줄여, 주택은 나만 살고 전부 다 상가 돌려버려, 그냥 이래버리든지. 괜찮죠? 응, 괜찮죠. 자, 주식에 대한 과세 제도도 변경될 예정인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한다는 내용인데 대주주 대상이니까 패스. 연금 부분도 살펴보는데 뭐 연금도 뭐 세액공제 추가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연금을 안 하는 게 제가 좀 용어를 지금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이 연금은요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을 내요. 그리고 처음에 납입할 때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금 뭐 소득공제 나오고 막 직장인들의 무슨 13월에 월급 해가지고 뭐 연말정산 세테크 전략 해가지고 연금 넣으라는 거 맨날 나오죠. 저는 그거 되게 반대예요. 그게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연금 자체는 처음에 돈 납입할 때는 세금을 안 걷고 나중에 받을 때 세금을 걷는 구조라고요. 그게 뭐 용어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아시는 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납입을 하면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세금을 안 걷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받을 때 이제 세금 걷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약간 금액이 크다면 모를까 좀 어중간하면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최소 막 10년, 20년 납입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돈 모아서 차라리 투자할래요. 그냥 돈을 계속 굴릴래요. 저는. 다행히 지금 굴려서 꽤 많은 자산을 이뤘지만 지금도 한스러운 게 지금도 그때 제가 자산을 굴렸을 때 14, 15년 그때 굴렸을 때 정말 더 공격적으로 더 땡겼어야 됐는데 정말 내가 차용증 쓰고 친척들한테 이자 주고 갚아가면서 가고 하면서 더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돼요. 다시 올까요? 그런 시절이 한 번은 더 온다고 봅니다. 10년 안에.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 나와 있기 때문에 연금은 아무튼 저는 뭐 그런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원종훈 세무사님이 쓰신 것 같은데, 이분, 지코노미에서도 나오고 계시죠? 그래서 9억 초과 1주택자 연내 안 팔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 내용으로 제가 직방TV 첫 번째 영상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한 48만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도 놀라고, 직방도 놀라고. 이렇게 많이 볼 줄 몰랐어요. 지코노미 부동산 콘서트 내달 5일에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다고 하네요. 와,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서울 머니쇼에서 이제 한번 선 적이 있는데, 되게 영광스러웠고요. 다음에도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코노미에서도 한번 불러주면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잠깐 볼게요. 이 코엑스 이거 행사하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사실은 홍보 기사인데, 내용이 또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 봤던, 개정세법. 자, 보세요. 이거랑 연관되잖아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한 과세가 1주택 고가 겸용주택, 즉 실거래가 9억 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세부담 줄였잖아요. 지금 주택도 똑같잖아요.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이 고가 겸용주택은 이제 확정될 예정이고,
이게 점점 그렇게 더 줄어들 거다. 그런데 제발 이놈의 그 9억은 도대체 언제 바뀌는 거야? 제가 갑자기 흥분했는데, 제가 10년 더 전에 세무사 공부했을 때도 이때도 9억이었단 말이에요. 고가주택 기준이.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그 당시 서울 아파트 값 평균이 한 4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6억 되나? 아무튼 최소 한 5억 넘고 5억 중반 넘는데, 그럼 이것도 좀 바꿔야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흥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직방 그 영상을 48만이나 본 거는 저 때문에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거든. 1주택자들은 지금 심리가 어떨까? 1주택자들은 지금 심리가, 나는 문제 없어. 1주택자니까, 실거주자니까. 문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문제야. 그래서 정부가 지금 얘네들한테 세금 폭탄 내리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심리가 99%겠죠. 그쵸?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 1주택자들이 최근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고 나는 그냥 집 하나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9억이 넘어. 어느 순간 보니까 9억이 막 넘었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1주택 갖고 있는 게 뭐 사정이 있어서 세를 놓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애 교육 문제라든가 뭐 직장 문제로 다른 데서 전세 살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거 내가 만약에 전체 보유 기간 중에서 2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거 팔아도 세제 혜택을 다 못 받아요.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9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뚜껑 80%가 들어가는데 그 장뚜껑 80%를 못 받는다고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장뚜껑 혜택이 올해를 지나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거죠.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비과세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매각 시 장특공제를 최대한 받을 마지막 기회가 올해다. 근데 뭐 2년 거주하셨다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주택자 3년 보유 시 24%로 시작해 매년 8%씩 오르는데 이거는 이제 고가주택인 경우에요. 하루도 살지 못한 집이라도 10년 이상 보유만 한다면 양도세를 최대 80% 아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같은 주택을 팔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이거 우리 많이 했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는다. 왜? 이게 올해까지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 적용을 하려면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2년 거주를 못한다. 그럼 올해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올해 안에 판다는 의미가 쉽게 말해서 이 매도한다는 거의 기준이 계약서 쓴 날이에요? 아니면 잔금 치른 거예요? 계약서 쓴 날이에요? 잔금 치른 거예요? 당연히 잔금 치른 거죠. 맞죠? 당연히 잔금 치른 거기 때문에 올해 내가 12월이 올해 12월이 다 지나기 전에 잔금을 치르려고 한다면 언제 계약해야 돼요? 지금쯤 해야죠. 지금쯤 해야지. 그래서 지금 하고 그리고 잔금을 12월 30일 되기 전에 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2년 거주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집 내놔야 돼요. 지금 집. 제발.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긋하게 생각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때 매각 기준은 잔금일이나 등기 접수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등기 점수를 먼저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매도하는 입장이니까 매수자가 협조는 잘 해주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팔고 한 채가 남았을 때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바로 팔아도 됐지만 그러나 21년도 이후에는 주택을 매입한 시점이 아니라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래서 제가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1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여기 지코노미 콘서트에 가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와, 그때 저도 코엑스에서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일단 살펴볼 기사 이렇게 4개 살펴봤고요. 확실히 한 서너 개 정도가 좋은 것 같네. 5개 하면 좀 너무 많고, 그죠? 제가 이제 많은 정보를 좀 전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너무 그렇다고 막 훅 하고 하면은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했고요. 벌써 이제 8월이 다 끝나가네요. 저는 이번 주에 되게 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영상 편집 교육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또 제가 듣고 있는 다른 강의도 이제 끝이 나고, 이번 주에는 용산 CGV에서 하는 강의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뭐 정리도 해야 되죠. 돈 이것저것 빠져나가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되게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좀 바쁘지만, 7, 8월 되게 뜨겁게 잘 보냈던 것 같고, 이제 9월에 들어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도 한번 계획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감사하게 많이들 들어주시는데, 그래도 얼굴이 안 나오는데 좀 지루하잖아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뭐 좋은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이게 제 얼굴 좀 보이는 게 좀 덜 지루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머리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냥 민소매 티에 막 반바지 입고 막 이걸 제가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데일리 뉴스는 보여드리는 건 좀 힘들고,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꼭 부동산 세금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이야기도 좀 할 거고, 여러분들 불인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내용들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8월 26일 방송 여기까지고요. 낮에는 굉장히 또 덥다고 해요.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하니까 이 일교차 큽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조심하시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 굉장히 소중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하루를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쓰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네시스였습니다.